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관리부의 조영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환경공단의 재생원료관리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재생원료관리부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포장 및 포장재에 대해서도 포장재 재질 구조에 대한 부분도 저희 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원료라든가 향후 진행될 PPWR 관련된 각 분야들을 저희가 포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와 정책적인 연계를 하고 또 이행 관련해서 저희 부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추진 배경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를 추진을 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간의 어떤 노력으로 추진을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사용 의무 제도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었고 26년부터 시행이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제도의 발전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플라스틱은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쓰이고 또 그만큼 그 폐기물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식품용기 그리고 필수 의료기기,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는데요. 반면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들도 태평양의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모인 아예 섬이 생길 정도로 인류에게 미치는 피해 또한 그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저감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추진 배경이 된 부분이고요.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금 2060년은 10.1억 톤이나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폐기량은 계속해서 증가해서 11년간 무려 272%가 증가하는 이런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인류에게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가속화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부분들은 좀 더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SUPD나 PPWR 앞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25년부터 25%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30년까지는 30%,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22년도에서부터 이미 15%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선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6년도부터 이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10% 도입이 되게 된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의 재생원료 사용 관련 법은 SUPD와 PPWR이 있습니다. 그래서 SUPD는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을 제한하고, 또 그 와중에 재생원료 사용을 25년까지 일회용 페트병에 대해서 최소 함량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PPWR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30%의 재생원료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고 있고, 아직도 지금 규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간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를 해왔느냐? 먼저 필요한 것은 재생원료가 사용을 하려면은 그 원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재생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 그런 부분들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무쇠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해서 이제 재생원료, 특히 페트병에 한해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마련하여서 그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재활용 시설, 그리고 원료, 플레이크 품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식약처에서도 용기 및 기구 및 용기 품질에 관한 그 법령을 통해서 펠렛 부분에 대한 어떤 재생원료 사용 원료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관리 체계를 갖춰서 식품에 사용되는 페트병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고품질화, 그리고 그 생산에 관련된 제반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6년도에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한번 시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이미 저희가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부여했었는데요. 재활용 지정 사업자에 대해서 특히 페트 원료를 1만 톤 이상 사용하는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해서 3%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부여했었고요. 근데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TK케미칼 같은 이제 큰 업체들이 대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이제 저희가 시행을 했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기업에 친환경 홍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게 단순히 규제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환경적인 ESG 경영을 자신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이런 목표 수단으로서 제공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다른 항목들 의무 제도와 더불어서 비율 표시 제도도 더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이제 무쇠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분위기를 조성을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 재생원료를 사용한다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기존의 신재로 만든 제품보다 안전성에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유해한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기관들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기후부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 확대 및 목표율 상향 정책 같은 정책적인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하고 우리 공단과 포장재 재활용 공제조합 그리고 순환전 유통지원센터 이런 데는 내용물과 용기 프리폼 이 세 가지 항목을 나눠서 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 품질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리고 참여 업체들은 롯데칠성, 코카콜라 이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페트병 1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것들에 대해서 재생원료를 안정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약 1년의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을 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재생원료 사용한 제품이 과연 걱정하시는 만큼 우려할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의무사용 대비 안전성 검증 결과 24년 7월에서 25년 6월까지 1년간 추적 관찰을 했는데 전 제품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물에서는 먹는 샘물, 병일수돗물, 음료, 우유, 유제품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해당 법률이 정하는 그 기준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더 검사를 했었고 그리고 용기 및 프리폼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잔류 납 등 20개 항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폼도 유형상이나 형태 같은 게 발생할 때 기존의 신재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전 제품이 하나의 누락사항도 없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 25년까지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한계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트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사용 목표를 부여했었는데 3%의 목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23년도에 사용된 비율은 0.4%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생산자에게 어떤 자발적인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으나 이제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시장이란 게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EU 같은 선진국에서도 의무제도를 통해서 재생원료 사용 시장이라든가 시장의 확대 그리고 그 순환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게 먼저였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었고요. 제품 생산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 요인이 없다 보니까 더구나 페트병 같은 경우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원료 비용이 더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을 생각한다면 더 싼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고 크게 사용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용 요인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도가 도입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네, 그래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도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서 제품 용기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연간 내수용 출고량 분해, 연간 대상 품목 및 재질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으로 나눠서 이제 사용료를 환산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26년도 같은 경우는 페트병에 한해서 1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부 같은 경우는 의무 대상의 지정 그리고 의무 사용률 고시 같은 정책적인 부분을 맡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고시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페트병 10% 의무율을 준수하고 이행 계획이나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재생원료 이행 실적도 확인하고 검증 및 후속 조치 이행 등의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원료가 재투입되는 과정을 도식화된 모양인데요.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생산, 소비, 그리고 재활용 통해서 페트병이 소비된 이후에 재생원료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서 플레이크가 되고 플레이크를 다시 이제 펠렛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 플레이크와 펠렛이 다시 이제 생산 과정으로 투입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신재만을 사용하고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면 소비 후 폐기되는 1차선의 그 구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순환 구조로서 재투입되고 어떤 환경의 유해 요인을 좀 더 저감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아무래도 의무 제도이다 보니까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요. 먼저 자원재활용법 제33조의 3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여되는 기본이 되었고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48조 제38조에 보면은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 의무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먹는 샘물 음료류 페트병을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최종 제품 생산자가 대상이 되도록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고시에서 연차별 목표율과 재질, 품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26년도에는 10% 사용 목표율이 설정된 상태로 현재는 그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EU에서 도입하는 것과 같이 30년 30% 정도의 사용 목표율을 장기적으로 목표로 삼고 중간 단계에는 이제 법 재개정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도를 아까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런 법률이었는데 저희가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고시 같은 것도 재활용 지정사업자에서 어떤 지정사업자 페트 원료 1만 톤 이상 사용 생산자에게 어떤 사용 목표를 부여했던 것을 이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사용 의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법 체계를 바꿨고 이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가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자원재활용법은 제33조의 3항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부분이 일단 시행령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품 용기의 제조자 등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 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하는 제조자 등은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 용기를 그 제품 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사용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 항목에 따른 재생원료의 범위와 의무 사용 비율 그리고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따 또 나오게 될 고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제 적용 대상이 페트병 5,000톤 연간 이상 사용하는 먹는 샘물 비알코올 음료수 최종 생산자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 대상이 어떤 업체다라는 것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통해서는 연차별 이행 목표율과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에 보시면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이 2026년부터 10%라고 지금은 포괄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이행 절차가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항목이 있는데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미이행 시에는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원재력법 제25조 2항의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 명령, 그리고 이 권고 및 조치에 따르지 않는, 그거에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자원재력법 제41조의 과태료 항목에서 25조 2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태료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대상 업체가 되는 부분들은 꽤 대기업들이시기 때문에 과태료를 그냥 하시겠다고 하면은 큰 부담은 안 되시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친환경적인 정책에 수행하는 보조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시기별 의무이행 절차는 지금 현재는 이 위에 노란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네 가지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 9월 30일까지 우리 공단에서 폭력적 사용 의무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를 했고, 그 대상 업체는 5,000톤 이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 업체가 대상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1월 31일자 해당 사용 의무 대상자들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뒤쪽에 그 제출한 현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의무자는 사업자 단체회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포장재 재활용 공제 조합에 제출을 했고, 조합에서 이 부분들을 취합해서 우리 공단에다가 최종 총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 의무자는 의무 이행 계획에 따라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 관련 제출 서식은 고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서식들을 제출함으로써 어떻게 제도를 이행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행 실적을 보고하겠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다 고시에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26년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 이행 계획은 2월 말까지 취합돼서 제출한 기부준으로 봤을 때 전 10개 대상 업체가 10%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재생원료 사용률을 퍼센티지로 평균을 내보면은 약 12% 정도, 11.9%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목표했던 10% 이상의 어떤 재생원료 사용량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에 맞춰서 출고량의 비율을 했다고 하면은 한 15,500톤 정도가 사용이 될 예정이었는데 좀 더 넉넉하게들 추진을 해 주셔서 18,426톤 정도가 26년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물론 이건 이행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최종 결과 값은 내년도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업체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로 참여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제출해 주신 부분들에서 약간 놀라웠던 부분들은, 기존에 어차피 100% 사용한 제품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업체들 제품군에서도 100% 사용한 제품군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ESG 경영에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소비할 때 그런 제품들의 안전성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소비로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지금 페트에 한해서 현재 그 재질과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페트병 재생원료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의무 대상은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최종 제품 생산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간 페트병 1,000톤 이상의 생산자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EU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2030년까지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그 로드맵은 아마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납사 부족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후부와 우리 공단에서, 그리고 다른 조합이나 유통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산업계가 타격을 받지 않고 또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그 재활용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에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촉진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어, 올해부터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 탄소 중립 포인트가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환경산업기술원과 연계를 통해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를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 건당 100원에 구매 시 인센티브를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 대상 제품에 대한 리스트는 저희가 이제 환경산업기술원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참여하셔서 소비하실 때 참고하시면은 좀 더 현명한 소비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 대상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 구매 우선 구매도 촉진할 방안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향후 재생원료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유익 있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국내산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생원료가 그러면 어디에서 유래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됐고 과연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수와 생산 사용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이 PCR 여부까지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은 물론 지금도 어떤 수작업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EPR 시스템 그리고 코라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잘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국이 발전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하나로 엮는 그런 작업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적 구축이 완료가 되면 그를 통해서 좀 전 주기 관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 체계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비율 표시나 사용 의무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10%가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 제품이 10%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 제품을 수출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에서는 해외 재생원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ISCC 플러스라든가 리사이클래스, GRS 같은 대표적인 해외 인증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비록 현재 사용 비율 표시 단계에 어떤 확인 검증 체계가 있지만 해외에서까지 통용되는 그런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요. 그 부분을 추적성 간소화 또 3자 인증 구조까지 포함해서 해외 재생원료 인증과 상호 인증 및 동등성 확보, 나아가서는 절차 간소화 및 인증 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 기업 지원까지 이루어 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연구 용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더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특히 요새같이 이제 중동 전쟁을 통해서 어떤 플라스틱 납사 부족이라던가 그런 게 자원 외교의 어떤 역할까지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재생원료 상응 의무 제도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의무 제도, 그러니까 의무라는 거는 정부가 강제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일 이상의 어떤 더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소비자분들께서도 친환경 소비, 또 똑똑한 소비로 그런 부분을 소비해 주셔서 이 제도가 더 유지가 잘 되고 탄소 감축에 기여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진 과장님께서는 한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 도입과 향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생원료 확보, 품질 관리, 산업 현장 적용 사례 등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 정책 시행에 따른 기업 전략 수립과 규제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발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질의응답을 한두 개 정도 받을까 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기 뒤에 끝에 계신 분이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 이승화화학의 곽우영입니다. 먼저 좋은 프레젠테이션 유익하게 잘 봤고요. 궁금한 점이
작년에 이제 의무 이행제도 10% 먹는 쇳물에 대해서 그 환경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셨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전자전기 부분하고 그 화장품 패키징으로 확대될 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차트에는 그 페트 병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서 그때 당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어떤 진행 방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할 때 그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뭐 섬유라던가 뭐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그 어떤 부분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현재 시점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페트병과 비슷한 수준의 공급망 관리라든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성숙됐느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초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말에 재생원료 의무율 확대 및 재질 확대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환경부가 기후부가 계속해서 어떤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올 내용들은 상당히 정리가 된 상태고,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제 EU라던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상황도 판단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순환 체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떤 항목이 특정적으로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 정도 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예, 그 SK케미칼의 양남철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질문 드릴 게 그 앞으로 계획이 5,000톤에서 1,000톤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법의 정교함 때문에 조금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1,000톤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마 10개 업체들은 다 그 국내 제조사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사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법적으로 준수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재생원료의 정의 자체가 국내에서 유래한 폐기물 기반으로 재생이 됐을 때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 우려점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 고민에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1,000톤이라서 수입사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수입 업체는 이미 5,000톤 이상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었을 뿐이고, 그래서 그거는 크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입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물론 기후부와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입 업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 원료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1,000톤 적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이미 예정은 돼 있는 부분이고요. 30년까지 1,000톤 이상 30% 그 원칙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10%가 1,000톤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게 언제가 될지는 그것도 조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